자, 이번 시간에는 837페이지예요. 도급계약입니다. 이 도급이란 것은 어느 일방인 말입니다. 보통 도급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방이 상대방 수급인한테, 그 타방이 수급인이에요. 상대방한테 일을 완성해 주라. 그러면은 내가 보수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완성을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거기 일의 완성해서 약속하는 거죠. 당사자 간에. 또 그 상대방은 뭐예요? 일을 완성해 주는 대신에 보수를 받아야죠. 보수. 그래서 보수 지급에 관해서 약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하나 지어줄게. 지어줄래? 이런 건물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어줄게. 이 둘이 합의했어요. 대신에 그러면 내가 지어주면 내한테 10억 주라. 알아서 10억 줄게. 이렇게 합의하면 두 가지 합의했죠. 일에 관한 약정하고, 그렇죠? 일에 관한 약정을 하고 한 개는, 두 번째는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 금액을 약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도급이라 한다. 도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일의 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완성. 여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보수 지급이죠. 이 두 가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면, 이게 되면 그게 도급 계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의미를 보시면 돼요. 일의 완성이니까 일이란 것은 뭐예요? 유무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이란 것은요. 유무형을. 여기가 원고 쓰는 것도 되고요. 그렇죠? 출판하기 위해서 원고 쓰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 창작물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내서 일을 완성하는 것도 있고, 뭐 예컨대 건물 지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의 완성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하면 되고, 완성이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두 당사자, 이 도급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일을 요구하는 사람, 즉 보수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도급인이라고 그래요. 도급인은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 하냐?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이 수급인은 뭐냐? 일의 완성 의무예요. 완성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 두 개가 대가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계약은 쌍무 계약이면서, 그래요. 유상 계약이고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민법상의 도급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에요. 방식을 반드시 갖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의사의 합치만 되면 돼요. 그래서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성격이 바로 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만요, 이런 거 있죠.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내 구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내 양복을 맞춰가지고 양복 맞춰주세요. 그래서 양복점에 가서 양복,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양복을 맞출 수 있죠. 이런 경우요. 이런 게 뭐냐? 바로 838페이지에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격이요. 일을 완성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요. 그 목적물이 예컨대 구두점에서요. 내가 구두를 판매하는 내가 상인인데 저게 구두를 제작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야, 구두를요. 그러면 소가죽으로 된 구두를 뭐 210ml짜리를 예컨대 100컬레, 220ml짜리를 100컬레, 230ml짜리를 100컬레, 240ml짜리를 100컬레, 250ml짜리를 100컬레, 260ml짜리를 100컬레, 270ml짜리를 100컬레, 이렇게 해서 총 700컬레를 제작해 주세요. 내한테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뭐예요? 일을 완성해서 공급하니까 도급적 성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판매하는 성격도 같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한 컬이당 그런데 뭐 210ml짜리는 한 컬에당 뭐 5만 원 달라. 뭐 이렇게 220ml짜리는 5만 5천 원 달라 한 컬레당. 이렇게 뭐 판매하는 거와 또 성격 같잖아, 그죠?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냐. 제작물을 공급해달라는 계약이에요. 이런 마치요. 성격이 뭐냐면 매매의 성격도 있으면서 또요. 이를 완성해서 준다. 그리고 보수받는다. 이런 면도 갖고 있죠. 성격이 그죠. 만약에 내가 양복점에 갔어요. 양복 한 벌을 내 몸에 딱 맞도록 이게 양복점에서 이게 수제로 맞추었어요. 사실 비싸죠. 그냥 기성복보다는 양복점에서 하려고 하면 비싸요. 아니요.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양복점 양복점 사장님이 제작해서 주시잖아요. 이것도 제작하여 물건을 공급한다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일을 완성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양복을 딱 제작해서 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받는 거란 말이죠. 이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급의 성격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질이 합쳐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작물 공급 계약의 이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다수는 뭐냐면 당의 이 제작 물건이란 물건이 대체물, 똑같은 물건으로 만들면 대체물의 성격이 있으면 매매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보다 매매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 개당 얼마씩 파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격이 강하고 부대체물 요게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일 때는요. 이거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컨대 제 몸에 딱 맞는 옷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법을 만들어서 파는 쪽에서는 마치 매매하는 것과 유사하고 공급할 때. 그런데 맞춤 양복점에서 맞춰 입는 경우에는 뭐예요? 부대체물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못 입잖아요. 그럴 때는 도급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계약의 성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제작물의 성격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의 성격을 매매 계약으로 볼 거냐 도급 계약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도급 계약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란 거예요. 도급 계약의 의미. 자, 여기 있어요.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제작물 공급께서는 우리 교과서에는 더 상세하게 아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있는 내용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이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컨대 보세요. 매매 계약했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죠. 제작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 여기 하자가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대체물의 매도인이 너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도급계약이다 하면 여기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요. 부대체물인 이 제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거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되죠. 성격을 매매의 성격으로 볼래 도급의 성격으로 볼래 여기에 따라서 그 책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의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야 무슨 말이구나 이걸 알면 돼요. 이 정도요. 그 정도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급계약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에서 약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 관계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를 완성해 줄 수급인의 의무. 요거는 수급인의 의무입니다. 보수지급의 의무는 누구예요? 이건 도급인의 의무예요. 이러겠죠? 자,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수급인이라는 것, 소급인이라는 것, 요거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급인의 의무가 이를 완성해 줄 의무 내용이 어떤 걸까?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를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일의 완성. 자기들끼리 약속한 일의 완성을 해서 완성된 완성물을 인도. 이러한 의무가 가장 기본적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예요.
841페이지 가면 수급인의 의무, 일의 완성 의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다음에 당사자끼리 약속한 내용대로 당해 일을 완성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요. 이때 일을 완성할 때요. 반드시 수급인 스스로가 일을 완성하는 건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제3자를 이용하든 기술자를 고용하든 관계없습니다. 자우지간 수급인이요. 약속한 내용대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때 일을 완성할 때 반드시 수급인의 자기 행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만 그 고용한 기술자의 이 일을 처리했는데 보니까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돼요. 의미는 그 사람의 부주의는 곧 수급인의 부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완성물 인도 의무요. 자, 이것은 도급인한테 넘겨줘야만 일이 완성된다. 의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요, 목적물 인도하고 이 완성물 인도하고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민법의 규정상 즉 완성물 인도 의무하고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있죠? 이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마치 선후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으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때요. 인도라는 의미는 인도는 단순히 물건을 건네주기만 하면 인도가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도급인이 인도받아서 목적 약정대로 물건이 그 완성된 물건이 완성되었는지 검사하는 것까지 완료되었을 때 인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841페이지예요. 거기에 양가를 이번에 목적물 인도, 완성물 인도 의무의 5번째를 보세요. 여기에 목적물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자, 이를 맡긴 사람이죠.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목적 내용, 즉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다는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정할 때 그때 드디어 인도가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물건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 잘 제대로 만들었네 라고 했을 때 인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의미가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판례이기도 하니까 인도의 의미 알아두셔야겠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완성물의 귀속,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 이 완성물 인도한 이 완성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당의 완성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누가 대서 만들었냐 가지고 먼저 찾아봐요. 그러면 당의 물건을 일을 완성시키는데 그 물건을 만들 때 수급인이 재료를 다 만들어서 다 제공해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는 원시적으로 당의 물건을 완성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말이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약에 의해서 야, 수급인 네 돈으로 일단 만드는데 그거는 내가 갖는다. 도급인 내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대신에 보수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수급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재료를 다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든 수급인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사자 약정에서 이 물건의 권리는 누구가 갖는다? 도급인이 갖기로 했으니까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인은 어떤 권리만 가져요? 보수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거죠. 이게 이제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특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42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을 정리해 놨죠. 특히 거기에 2번 농란에 보세요. 2번 농란에 보시면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 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소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토지에, 갑의 소유 토지에 갑이 건축업자 을한테요,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이게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가 이 내용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신축했다. 자, 이 사람은 이때 갑은 뭐예요? 도급인이고요. 을은요, 수급인이 되겠죠. 이렇게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여기 약점은 뭐냐? 보수를 10억 줄게. 이렇게 건물 지어줘라고 갑이 을한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거기에 동의해서 합의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 신축했을 때 을이 소유권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갑이 소유권 가져가는 거냐? 이런 문제 생기죠. 이거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계약의 내용을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갑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이런 내용의 건물 지어달라 그러고 내가 보수를 10억 줄게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요, 거기에 동의해서 을이 자기가 자료를 사서 건축 재료를 사서 자기가 이렇게 건물 이런 모습을 지어주고 대신에 자기는 10억의 대금, 즉 보수를 받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러면 이 건물의 신축은 을이 지었지만 자기의 재료로 자기 돈을 들여서 다 지었지만 이 소유권은 당연히 갑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계약의 내용에 특약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특약에 의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이런 특약이 없다면, 그럴 때는요, 여기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왜? 여기가 뭐 각종 재료비를 들여서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수급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그때는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건축에 관해서요, 토지에다 건물 지을 때는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보통 이렇게 특약을 두죠. 그렇죠? 보수를 얼마 주겠다. 그리고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성고에 따라서, 즉 짓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별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 결국은 이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갑이 취득하겠다는 뜻을 여기에 특약에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의 판례 태도라는 거죠. 그게 842페이지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담보 책임에서요, 이게 수급인의 의무에서요, 이 의무와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를 완성해서 인도해 줬는 물건에 대해서요,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그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자, 이 책임의 성격은 어떠냐? 첫 번째, 수급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겠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책임진다. 법정 책임입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요. 물론 이 책임의 성격은 강행 규정은 아니겠죠. 당사의 약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감경할 수도 있고 가중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담보 책임의 내용 개별가치로 보면 손해배상, 즉 완성물에 손해가 발생해서, 즉 도급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할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 만든 물건이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다, 목적을 달성 없다, 도급인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의 하자다, 흠이 크다, 또 수리도 할 성질이 못 된다. 그럼 어디 갈까요? 아예 이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어야죠. 해제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수를 받아서 낼 수 있죠. 보수, 즉 무슨 말이냐면 수리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수리. 그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게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 계약 해제, 그리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네요.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는 843페이지 하단에요, 담보 책임의 성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겠죠. 자, 2년에 보시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성질 보세요. 성질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그래,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책임을 지니까 법정 책임이다. 요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과실 책임으로서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내용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이 즉 수급인이 의무를 위반해서 하자를 만들었다면 채무불이행과 경합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판례도 이 무과실 책임인데 만약에 수급인의 부주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하자가 있다. 이럴 때는 이것은 뭐예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죠. 자기 의무 불이행한 거예요. 자, 이 채무불이행과 여기에 있는 담보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판례는요, 경합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담보책임에는 무과실 책임하고 여기에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고의과실, 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844페이지에 이게 발생하기 위한 요건요. 첫 번째, 완성물에요. 인도된 완성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완성물,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자. 자, 이 하자 존재, 이 하자는 것은 뭐예요? 계약에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두 번째요. 하자가 도급인의 재료나 지시 이런 거에 기인한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상의 하자가 아닐 것. 그렇죠? 또 수급인이 악의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묵비할 것, 묵비하지 않았을 것. 묵비했다면, 즉 말하지 않았다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 이 하자가 있는데 그 재료를 받은 수급인이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알면 침묵했다. 이러면요, 이것은 악의적이죠. 이게 담보책임 문제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야죠. 이렇게 하죠. 이걸로 가야죠. 이걸로. 그래서 이 침묵, 묵비가 없을 것.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도급인이 제공한 물건에 재료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게 아니어야 되고, 첫 번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급인이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다. 이때도 보면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요. 수급인의 귀책 사유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실, 무과실 책임이니까 과실 자체는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면책이 없어야 되죠. 면책 약정. 이게 특약입니다. 그죠? 특약이 없을 것.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결국은 이 담보 책임 내용이요. 임의 규정이란 거예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면제 특약을 해버리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을 때만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담보 책임의 임의 규정성.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임의 규정성.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특히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에요. 다음 페이지 있죠. 845페이지에
이 담보 책임 요건을 갖춰줬을 때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사 기간요. 이 제척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제척 기간이.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845페이지예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기서부터 읽어주셔야겠죠. 인도 받은 날로부터 또는 일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주로 이게 문제 되겠죠. 다만 1년 내 원칙인데 다만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이나 건물에 관하여 하자가 있을 때 있죠. 또 지방공사 하자에 있는 지방공사 토지를 텃밭이 했다든가 텃밭이 해야죠. 이렇게 토지 지방공사를 했는데 그 하자가 있을 때는 최소한 인도 후 5년이다. 그죠? 아주 오래죠. 5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내용, 그 건물이요, 건물의 구조가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자료, 즉, 견고한 건물로 지어놓은 그러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에 관한 지방공사일 때는 그때는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토지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지방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는 5년간인데 이런 거예요. 5년간인데 그런데 그 목적 물건이 그 건물이요 견고한 건물이요 석조, 석회조, 석조 같으면 뭐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 있죠. 건물이요. 돌, 석조, 연화조. 연화조란 것은 그래요. 기와집 같은 거 있죠. 기와 건물. 그 다음에 석회조. 석회조란 것은 콘크리트 건물 있죠. 또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 했죠. 금속이란 것은 프렌트로 짓는 거 있죠. H빔으로 이렇게 지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고층 빌딩 대부분 이렇게 있죠. 이런 등의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지방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방공사에 그런 경우에 지방공사 하자 있거나 그 목적물, 견고한 건물에 하자 있을 때는 10년이란 거예요.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건데 이것이요. 이것이 지방공사 관련되면 5년 아니면 다시요 10년 이렇게 연장되죠. 이렇게 5년은 보통의 건물이나 지방공사 이건 그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거나 그 지방공사 즉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방공사한 것 거기에 하자 있을 때 1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1년이 기본인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5년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부분은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다만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다면 그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목적물을 받았는데 그게 부서졌단 말이에요. 부서졌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바로 행사해라는 거죠.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실 훼손이 됐을 때는 당연히 1년이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그죠? 멸실 훼손 시에서는 1년에 처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 보시죠. 책임의 내용. 그게 846페이지에 있어요. 하자 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세 가지 혜택했죠. 이 중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계약 해제는 건물을 짓기로 했을 때 계약 해제해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특히 건축물이요. 건축물. 자, 거기서 조심하시면 되겠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846페이지에 하자 보수 청구권은 첫 번째래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요. 도급인은 산당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물이거나
또는 일부 완성했다. 즉 일부, 전부 완성하지 않고 완성 전이라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야, 수급이나 이 부분은 하자가 있는데 이거 좀 보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수 끝날 때까지는 그 보수,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지급하기로 한 보수는 거절해도 되겠죠.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보시죠. 847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규정을 뒀어요.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수하는데, 하자를 보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라고 할 때는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즉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하고요, 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있잖아요. 이 두 개는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때는요 보수 전부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 손해배상의 동액 같은 금액에 대해서만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8페이지에요. 디귿 동그라미에 계약 해제권이 있어요. 이 계약 해제권에는요, 자, 원칙적으로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목적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당의 도급계약에 도급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급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B 동그라미 보세요. B 동그라미에 완성된 건물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기타 공작물, 즉 건물 유사한 물건, 건물이거나 건물 유사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제 못해요. 이때는 손해배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알아두셔야죠. 완성된 물건이 건물기타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공작물일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B 동그라미 중요 표시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공작물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완성되기 전이면 당연히요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요, 건물기타 공작물에 해당되는 때는 해제를 제한해요. 당연히 그 해제하더라도 장례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 판례가요. 마지막 제일 밑에 네 줄이요. 판례는 해제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가졌을 때 계약의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효력이 상실되고 그 내용 그대로 건물을 그대로 도급인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죠? 그래서 이걸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 공작물이 완성되기 전에 말이죠, 수급인이 의무를 불이행한다, 채무 불이행한다라고 하면 이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해제할 수 있어요. 완성되기 전이라도. 왜? 수급인이 계속 막 딜레이하고 있다는 거야.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해제해야죠. 해제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그 건물이라면 건물이 진척되어 나온 지어 가는 과정에서 해제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어 놓은 것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어 놓은 이 건물은 다 헐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요 헐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장래적으로 효력, 도급계약 효력이 소멸되고 다만 지금 건물이 완성된 부분까지는 일부분이지만 미완성된 물건이지만 거기까지는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유효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그죠. 보수 거기에 비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목적 그만큼의 목적물은 도급인에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제 효과를 인정하는 거죠. 어디에만? 건물, 건축물에 그래요. 건축물. 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즉 토지에 전착되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해제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즉 848페이지에 있는 이 해제권 부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컨대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또는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해제할 때 이 해제권의 행사는 어떻게 하냐. 원칙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요. 완성됐을 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해제할 수 없어요. 단순히 뭐만 해요? 손해배상만 해야 돼요. 손해배상. 만약에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수 청구할 수 있죠. 하자 보수 청구하고 그죠?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면 이때는요. 결국은 손해배상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요. 전에 수급인이 채무 불이행한다. 뭐 예컨대 약속한 내용대로 만기 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룬다. 완성을 안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약속을 위반할 때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제할 수 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여기에 우리 법원의 판단은요. 이렇게 합니다. 요 해제 효과는 소급표를 제한합니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적으로만 실효. 이게 판례 태도란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해제권 행사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두셔야 됩니다. 완성됐을 때는 건축물에 하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된다. 완성되기 전인데도 빨리 완성시켜 줘야 되는데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안 시켜준다. 그럼 완성되기 전이면 수급이 어떻게 수급이 채무불이행하잖아요. 이때 도급인은 무조건 참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수급인한테 야, 너 채무불이행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계약 해제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때 해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되 해제의 의미는 마치 해지처럼 말이죠.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제한 그때부터 장래적으로만 실효시키고 그러면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 요 단계에서의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보수를 지급하고 당에 물건을 인도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도급인의 의무는 보수 지급하는 거죠. 그죠? 도급인의 의무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보수 지급 의무잖아요. 금전으로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보수 지급하는 방법은 정해진 정액을 지급해버리는 게 있고 계산 도급제도 있는데 계략적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통 정액 도급제가 많기도 하죠. 큰 물건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큰 물건이 아니면 정액 도급제가 하고 좀 큰 물건이면 이때는 이 건축물을 건축해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뭐 자재가 갑자기 뭐 폭등한다든가 하면 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 자체가
계산 도급제를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건축해야 되고 또 당해 건축물이 규모가 클 때는 보통 계산 도급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수 지급시기 알아주셔야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하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이 하고 관습이 없으면 목적물을 인도할 때죠. 그렇죠? 이렇게요. 보수 지급 요 시기요. 약정을 했으면 약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이 있으면 자기들 사이에 관습이 있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조차 없으면 당해 물건을 인도시죠. 이런 순서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도할 때 보수 지급. 이때 동시행 관계죠. 우리 판례가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849페이지, 850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거기에 보면 850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민법은 동시행 확률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민법의 규정은 당해 목적을 인도할 때 보수를 지급한다.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민법 규정이에요. 민법.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보수 지급을 어떻게 하냐. 인도하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판례는 인도하면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한다 하니까 선후 인도가 먼저 보수는 나중에 이런 관계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후급 원칙을 우리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면 인도 받고 나서 지체 없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판례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봐두십시오. 다만 판례해야 한다라고 할 때만 이렇게 규정해야 되고요. 이 말이 없으면 판례해야 한다 말이 없으면 우리 민법의 규정은 이렇게요. 동시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인도 시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례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정합니다. 동시 이행.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돼. 분명하게.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물론요, 이게 보수받는 권리를 근거로 했어요. 완성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해요. 유치권이 가능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도급의존은 이를 완성했을 때 또는 이미 해지했을 때 이런 것 등이 있죠. 또 하나는요, 도급인이 파산했을 때도 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해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위임계약을 이제 정리해야죠. 그래서 도급계약 내용은 일단 담보책임을 정리하시고, 담보책임. 그죠? 담보책임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도급인의 의무, 권리 두 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위임계약을 계속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